굉장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부터 아마 80년도 초반부터 되게 이제 수출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우중 신화의 어떤 핵심이었을 겁니다. 84년 김우중은 아시아인 최초로 기업인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이때는 대우가 양적 성장으로 질주하는 시기였다. 여태까지는 양적으로 우리가 뭐 조선소도 독구가 세계 제일 크고 섬유공장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또 섬유 판매량도 세계에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런 양적인 거는 세계 기록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덟 가지가 있는데 질적으로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만들었다. 이거는 아직 못 해봤다 이게. 80년 초 대우는 창업 15년 만에 4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재벌로 성장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걸맞는 내실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 저번에 동양 참여할 때 회장님이 항상 인수하실 때마다 구기업의 임직원은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된다.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 인수하면 그때부터 대우 가족이다. 처음부터 대우 가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 개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되게 그 체제를 유지시키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열사 감사를 나가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방만한 관리 형태로 보여왔고 실제로 조직 관리나 원가 관리나 뭐 회계 관리나 이런 데 감사를 나가다 보면은 그런 문화의 이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우리 그룹사에 일어나는 그런 모랄 해자드 같은 경우도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추구한 대우는 외부적 위험에 취약했다. 80년대 초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대우는 심각한 재무적 위기를 맞는다. 대우그룹에는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2, 3년 지나면 다시 균형을 맞추고 또 굉장한 고개와 같은 확대 경영을 하다가 또 2, 3년 정도 지나면 겨우 이제 어떤 균형을 잡고 또 다시 이제 확대 경영으로 나서고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그 일종의 고개와도 같은 그런 확장 일변도의 경영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폐차를 강요해서 인수를 해서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리를 계속 하다가 폐차돼서 수리한 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김우중이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법은 정경유착이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 각하 내분께서 임석하신 자리에서 선박 건조 능력 120만 톤급 옥포조선소의 완공과 아울러 이 조선소에서 재벌 규제 정책이 처음 도입된 전두환 정권 때에도 대우에게는 특혜금융이 제공됐다. 80년 1차 산업합리화 조치 때 대우는 7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을 받았다. 회장님 카리스마는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무원 이렇게 과천에 가서 이렇게 회장님 대우그룹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 공무원 고위 직급자들도 제가 회장님 대리로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장님이 관여된 대우그룹의 일은 상당히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잘 안 되시면 우리 회장님이 또 청와대나 장관님한테 직접 또 찾아가신다고 그렇게 되면 또 다 해결될 건데 실무자선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대부분 또 통과되고. 87년은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욕구가 폭발하는 시기였다. 대우중공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김우중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사실 독고라 그러면 아주 불실한 회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실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배려가 조금 덜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게다가 정부로부터 인수할 때부터 누적된 1조 원의 부채가 회사를 짓누르고 있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위기가 팽배했다. 사실 이석규 군이 불의의 변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나 모든 사람이 잘 알다시피 지금 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팽개치고 경영자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양심상으로 제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김우중은 대우중공업 경영난에는 부실기업을 떠맡긴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특별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이른바 대마 불사의 논리로 회사는 극적으로 회생했다. 정부로부터 한 8천억에 해당하는 차입금 융자도 받고 해서 조선산업은 우리가 반드시 정부하고 우리하고 합심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업종이다. 그게 합리화 정책이 87년도에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속도 조절이라든가 위험에 빨간불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저희들이 전혀 인지를 못했죠. 차이만 되면은 일단 그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전거 전략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확장이 되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믿음이 있었죠. 93년 3월 김우중은 세계 경영을 표방하고 나섰다. 오늘 세계 경영으로 이어간다. 세계 경영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련의 해체 이후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한 옛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선진국 똑같은 조건에서 선진국 선발업체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 그때 따질 때 우리가 가진 기술이 중국 기술이긴 하지만 그러한 시장에서는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경쟁이 가능하다. 세계 경영은 아주 나쁜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시장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좀 낮은 단계의 이류 시장으로 들어간다. 또는 굳이 이류라고는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흥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측면이 있죠. 김 회장 본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우중이 세계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다. 92년 GM이 합작 관계를 청산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GM이 집요하게 늘어진 게 바로 테리토리 규정이었는데, GM이 관여하는 동에는 대우자동차는 돌지 마라. 돌으려면은 GM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이런